셰익스피어 로맨스극 라스트 플레이즈 새롭게 읽기. 폭풍 저 너머 음악이. 글 김한 동국대 명예교수. 번역 김재남 김한. 나레이터 이상희. 낭송 극단 초인. 영상 편집 제작 김광영. 라이언즈 오픈랜드.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4편의 로망스 극 중 끝에 오는 태풍의 무대에서 여태껏 인간의 눈이 보아왔던 것과 인간의 시각이 담당해왔던 기능을 상대화하는 소리의 기능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이 극에서의 셰익스피어의 음악의 사용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고, 음악은 가히 극의 조직 속에 짜여 넣어진 조직이라 할 만하다. 1막 1장은 바다에 떠있는 하나의 배로 설정되는 무대에서 천둥과 번개가 강타하는 폭풍우와 같은 뇌성 속에서 시작한다. 폭풍우가 강타하는 소리가 지배하는 우주 속에서 인간의 형상은 별로 그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봐 수부장, 부디 조심하게. 선장은 어디에 있지? 수부들을 모두 부르게. 어서 선실로 내려가 계십시오. 원, 그러지 말고 좀 조용히 하게나. 예, 바다만 자춘다면야. 폭풍이 임금인들 무서워할 줄 아십니까? 압도하는 바다는 수부를 덮치고 왕의 존재도 권세 있는 명령도 이 폭풍우 앞에서 철저히 무력할 뿐이다. 흠뻑 젖은 선원들 등장. 이젠 글렀어. 기도나 드리자고, 기도나. 이제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떠한 자기 주장의 외침도 허무화하는 저 바깥으로부터 불어닥치는 폭풍우에 자신을 맡기는 자기 소리의 포기이다. 이 장에서 프로스페루는 딸 미란다에게 이제까지 그녀가 모르고 있었던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자신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한다. 이야기에 앞서 프로스페루는 먼저 마법사의 옷을 벗는다. 섬의 한 지점 동굴 앞, 프로스페루는 망토를 벗어 곁에 놓는다. 마술이여, 거기 좀 쉬어 있거라. 자, 앉아라. 더 알아둘 얘기가 있다. 이제는 때가 왔어. 지금의 이 시각이 내게 명하여 귀를 열라고 하니, 자, 주의 깊게 잘 들어보렴나. 지금은 귀를 열 때이고 들을 때이다. 프로스페루는 자신이 통치하던 과거의 공국과 정치에 대해서, 또 자신이 탐닉했던 인문학의 기술들과 비밀의 학문들에 빠져들었던 것에 대해서, 또 이 틈새를 공격해 들어왔던 반역자 삼촌의 찬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 재차 묻는다. 듣고 있느냐? 이러한 들음의 촉구는 후렴처럼 거듭되고 있다. 경청할 것을 당부하는 이 촉구는 객석의 관객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예, 듣고 있니? 예, 안 듣고 있니? 듣고 있어요. 부디 잘 들어봐라.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한 후 프로스페루는 자신이 정치 외의 연구에 탐닉하는 동안 더러운 목적들에 오염된 그의 아우가 측근 세력들과 규합하여 자신의 통치권을 찬탈하고 자기와 딸을 서둘러 바다로 내몰던 정경에 대해 들려준다. 갓난아기인 딸과 함께 닷도 돛도 없이 쥐들조차 깃들이기를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한 토막의 썩은 둥지에 불과한 죽음의 배에 태워져 내몰아쳐졌던 바다. 그 포효하는 함성은 인간의 울부짖음을 압도하고, 인간의 깊은 한숨은 이 한숨을 닮은 바람소리에 실려
되돌아올 뿐이었다. 나와 너는 이 배에 옮겨지고 물어봐도 바다는 뒤끓을 뿐 한숨을 쉬어봐도 바람은 동정하여 단식을 되돌려줄 뿐 그 동정이 오히려 야속하기만 하더군.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이 죽음과 같은 포효하는 함성으로 가득 찬 바다로부터 벗어나 어떻게 이 해안으로 무사히 오게 되었을까? 이 물음에 프로스페로는 주저없이 신의 섭리에 의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분열을 지탱해줄 음식과 신선한 물과 풍성한 옷과 덮을 것과 필수품들과 함께 프로스페로가 자신의 공국보다 더 아끼던 책들까지도 꺼내 실어주었던 한 고귀한 네오폴인의 자비로운 의지는 기적과 같은 신의 선물이었다. 그를 보고 싶어하는 딸에게 아버지는 바다에 얽힌 그들의 슬픈 운명을 끝까지 들음을 통해 감수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슬픈 바다 이야기의 마지막을 들어보거라. 웬일일까? 기이한 졸음이 저들을 사로잡는군. 이 고장의 풍토 탓이겠지. 세바스티안과 안토니오를 제외한 모든 인물이 잠에 빠져든다는 지문이 말해주듯 온 대기에 울려 퍼지는 이 진기한 음악은 결코 세바스티안과 안토니오를 잠재우지 못한다. 희한한 잠으로 약속이나 한 듯 모두 빠져들게 하는 저 소리가 이 섬 전체에 편재하는 이 섬의 기후와 같은 것이라면 왜 자신은 잠들 수 없는 것일까? 그들은 묻는다. 그럼 왜 우리 두 사람의 눈꺼풀은 감겨지지 않을까요? 난 졸리지 않는군요. 나도 그렇소. 내 정신은 말똥말똥하오. 저 노래는 보다 진기하고 풍성한 그 어떤 것으로 전환시켜줄 바다의 선물과도 같은 것으로서 출처가 쉽게 규명되지 않는다. 페르디난드는 묻는다. 이 음악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공중에서? 아니면 땅에서? 그 노래는 끝났는가 싶으면 다시 시작되고 자신이 그것을 향해 쫓아갔던가 싶으면 그 노래가 자신을 끌어당겼다. 이 감미로운 가락은 격정과 마음 끓이는 염려를 달래기에 족하다. 음악이 바다로부터 살그머니 들려와선 그 감미로운 곡조를 가지고 바다의 분노와 고민을 양쪽 다 달래주었지. 그래서 그 음악을 따라서, 아니, 음악한테 끌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 그쳐버리는구나. 아니, 또 들려오는군. 에이리얼의 노래로서 오는 이 소리는 염려에 찬 현재의 나의 소리들을 상대화하며 위로부터 울려오는 소리이기도 하다.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며 저 음악도 지상의 음악은 아니다. 이젠 위에서 들려오는구나. 인간을 갈망과 염려로부터 잠재우는 이 노래는 잠이 든 사이 무방비한 인간에게 다가오는 위험으로부터 그를 구출하기 위해 잠에서 깨어내기도 한다. 우리 주인님은 술을 통해서 친구인 당신의 위험을 미리 아시고 당신을 살리도록 나를 보내신 거예요. 가만 놔두면 우리 주인님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 것이니까요. 곤잘로의 귀에 노래한다. 이렇게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사이에 눈을 뜬 음모는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면 잠을 털고 경계를 해다오. 일어나요. 일어나. 산막 2장. 섬의 또 다른 곳에서 에이리얼은 캘리반과 스테파노, 트린큘로가 벌이는 또 하나의 왕국 쟁탈 게임 현장에 등장하여 이들이 지어내는 불협화음을
소고와 피리 소리에 조율한다. 미지의 암흑에 의한 조율은 이 섬나라를 소나기에 넣었다고 희희낙낙하던 단순한 인간들을 공포심에 떨게 하기에 족하다. 자, 드린 귤로 노래를 부르세. 노래를 부른다. 쿵짝 쿵짝 조롱을 하건 쿵짝 놀려먹건 쿵짝. 무시를 하건 조롱을 하건 생각은 자유자. 장단이 맞지 않는데쇼. 에이리얼이 북과 피리를 연주한다. 이게 뭐냐? 우리 노래의 곡조인가 본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 같은 놈이 연주를 하는구나. 아이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섬의 원주민인 캘리바는 이들을 향해 말한다. 그래, 무섭습니까? 무서워하실 것 없습니다. 이 섬엔 항상 무슨 좋은 음악 소리가 나는데쇼. 재미있을 뿐 아무 해는 없습죠. 어떤 땐 수많은 악기들의 감미로운 음악이 제 귀 언저리에 울리는가 하면, 어떤 땐 긴 잠에서 깨어났는데도 다시 또 잠을 청하는 노래소리가 들립죠. 그러다가 꿈을 꾸면 구름들이 열리고 보물들이 금방 머리 위에 떨어질성 싶다가 잠을 깨는데쇼. 다시 한번 꿈을 꾸고 싶다고 소리치곤 했습죠. 그림은 섬에서 들려오는 온갖 음악 소리를 경청하는 캘리번의 모습이다. 이 섬에 가득 찬 소리와 감미로운 가락들은 기쁨을 줄 뿐 해치지 않는다. 때로는 쨍그랑대는 1000개의 악기 소리가, 때로는 수많은 음성들이 긴 잠으로부터 깨어내기도 하고 다시 잠들게도 한다. 꿈을 꾸면 꿈속에서 구름들이 열려 그 사이로 금방 나에게 쏟아져 내릴 것 같은 풍요의 모습들이 보이는 순간 잠이 깨면 다시 꿈꾸기를 소리쳐 외치는 캘리번을 재우는 이 섬. 음악을 거저 누릴 수 있는 이곳이야말로 멋진 왕국인 것이다. 태풍의 마지막 오막 첫 장에서 프로스페로는 폭풍을 일으키고 재우던 그의 거친 음악을 포기하기를 선포하고 천상의 음악을 요청한다. 가히 이 행위는 이 극의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다. 언덕과 개울과 출구 없는 모세, 그리고 숲의 정령들아, 모래밭에 발자국도 안 남기고 썰물을 쫓고 밀물에 도망치는 정령들아, 양도 먹지 않는 시디신 풀에 초록빛 동그라미를 달밤에 만들어 놓는 헛개비들아, 그리고 밤에는 버섯들을 만들고 즐거워하며 엄숙한 소등의 만종 소리를 듣고 흥겨워하는 요정들아, 미력한 너희들이기는 하나 나는 너희들의 힘을 빌어서 대낮에 태양을 흐리게 하고 엄청난 바람을 불러내서 푸른 바다와 창공 사이에 노호하는 전쟁을 일으키고 무섭게 드르릉대는 뇌성에게 불을 주어 조우부신의 건장한 떡갈나무를 그 신 자신의 번갯불로 쪼아내고 바닥이 튼튼한 곳을 흔들어서 소나무 참나무를 뿌리채 뽑아놓곤 해왔지. 무덤도 내 명령에 그 속에 잠자는 자를 일으켜 깨워서 아가리를 벌리고 토해 놓았었지. 그러나 그 작용으로 내 원수들의 정신을 회복시킬 음악인 것인데, 그때 나는 내 마법의 지팡이를 뿜질러서 땅속 깊이 파묻고 내 마법의 책은 측면도 닿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 던져 넣어버릴 것이다. 이제 연출가와 극작가로서 획책하던 이 무대의 모든 극적인 수단과 장치들, 즉 연출가의 맹렬한 요술이 적혀진 마법의 책과 그 마법의 지팡이들은
궁극적인 이 연극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묻혀지고 과감히 떨구어 버릴 것에 지나지 않음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인간들의 감각기관에 작용하던 이런 것들의 힘 위에 자리하는 이 천상의 음악이기 때문이다. 그림은 프로스페로의 에필로그로, 프로스페로는 이 마술섬에서 자신이 습득한 마술로 인간 이상이 되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과 마술을 포기하고 이제 인간으로 돌아오고자 한다. 이 앵초꽃송이는 해방된 에이리얼이 마지막으로 살기로 선택한 장소다. 에이리얼은 앵초꽃송이에서 벌과 함께 꿀을 빨며 즐겁게 노래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 극의 대단원에서 우린 이렇게 결론 짓는다. 태풍은 가장 기이한 이야기일 따름이다. 이제 프로스페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제 모두는 곤잘로의 말에 동의한다. 한 번의 항해에서 클라리벨 공주는 튜니스에서 남편을 얻었고 그녀의 오빠 페르디난드는 아내를 얻었는가 하면 프로스페로는 자신을 잃어버렸다. 프로스페로가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의 공국을 잃었던 한 보잘것없는 섬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다. 아무도 자신을 자신이라고 부를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저 보잘것없는 섬은 기이한 소리와 음악으로 가득 찬 마술섬이었다. 이 섬에서 체험한 경이는 실로 불멸의 기둥 위에 금으로 새겨 놓을 만하다. 오, 보통 이상으로 기뻐들 하십시오. 그리고 황금의 글자로 영구 부류의 기둥에다 이렇게 새겨둡시다. 단 한 번의 항해로 클레리벨 공주는 튜니스에서 낭군을 얻고 그 오빠 퍼디넌드 왕자는 아내를 발견하고 프로스페로 공작은 하찮은 섬에서 영토를 되찾고 우리 일동은 다 자기를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노라고. 바다가 위협과 함께 자비로운 선물을 선사했음을 체험한 페르디난드는 바다에 대한 저주가 합당치 않았음을 고백한다. 비록 바다는 위협적이었지만 자비롭구나. 나는 이유 없이 바다를 저주했구나. 무대를 지켜보았던 무대 위의 관객 세바스티안과 더불어 객석의 관객은 놀라운 이 기적에 경탄할 수밖에 없다. 경청하면 할수록 그 기이함은 강도를 더해가며 힘을 발휘하는 기적인 것이다. 캘리반이 보여주었듯 습득된 인간의 언어는 결국 저주가 그 끝이었다. 이러한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첨예화하며 땅 위에 인간 군중들의 모든 거칠고 조야한 소리들을 압도하며 위로부터 들려오는 천체의 음악은 경청하는 인간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힘을 가진다. 글로브 극장에 모여든 소란스러운 각양각색의 인간 군중들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며 울려 퍼지는 이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던 악사석이 극장 가장 꼭대기에 자리했던 것처럼 이 음악은 인간의 모든 소리를 상대화하고 허무화하기에 족한 소리인 것이다. 그 소리는 경청하는 인간을 위해 있으면서 그를 불러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다가오는 소리로서 그 절정은 천상의 음악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 음악은 인간을 실은 배와 세상이라는 무대에 끊이지 않고 불어닥치는 폭풍, 생의 지속적인 폭풍을 가라앉히고 누그러뜨리는 기적을 창출한다. 또한 이 천상의 음악이 인간에게 해후되는 세력으로 오고 있는 한 호소력을 가지고 인간을 불러일으키는 신의 말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